귀신의 집이라 어머나, 불리던 이게 뭐지? 폐가를 와, 한 진짜 과부가 돈이야! 헐값에 정말이네. 조심히 샀습니다. 만져봐. 살 길이 막막했던 모자가 선택한 마지막 집. 하지만 그 집엔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 나타난 원혼, 땅속에서 나오는 자 항아리, 그리고 찾아온 양반 마님의 협박. 과연 정씨 부인은 이 모든 위기를 어떻게 뒤집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평안과 따뜻한 기운을 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성저 신비 밖 낙산 기슭에 한 폐가가 서 있었습니다. 기와는 반쯤 떨어져 나가고 대들보는 썩어 구부러졌으며 담장은 무너져 내려 그 흉측한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는 이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으며 귀신이 나온다 하여 해가 지면 아무도 그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30이가 넘은 과부가 그 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시성을 가진 그 부인은 남편을 여의고 3년이 지났으며 슬하에 10살 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옷차림은 비록 낡았으나 단정하였고 그 얼굴에는 세월의 고통이 새겨져 있었으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굳건하였습니다. 어머니, 정령이 집을 사시려 하십니까? 옆에 서 있던 어린 아들 서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귀신이 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정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우리에게 남은 돈이 이것뿐이구나. 다른 집들은 모두 우리가 가진 돈의 10배는 되어야 살 수 있단다. 하지만 이 집은 주인이 헐값에 팔겠다 하니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란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난 뒤 시댁 식구들은 정씨 부인 모자를 집에서 내쫓았고 그들은 남의 집 사랑채 처마 밑에서 지내며 품팔이와 바느질로 근근히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씨 부인은 낮에는 부잣집 빨래를 하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고 3년 만에 겨우 20냥을 모았습니다. 그 20냥으로 살 수 있는 집이라곤 이 폐가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믿거라. 정씨 부인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비바람을 막을 지붕이 없는 것이란다. 우리가 이 집을 고쳐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날 오후 정씨 부인은 집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장씨성을 가진 한양의 부상인으로 이 폐가를 10년 전 빚 대신 받았으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누구도 사려 하지 않아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말로 그 집을 사시겠다는 겁니까? 장 부상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집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피 묻은 족자가 벽에 걸린다 하며 그 집에 들어간 사람 중 멀쩡하게 나온 이가 하나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정씨 부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습니다. 하오나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설령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이승에서 지옥을 경험했기에 귀신 따위는 두렵지 않습니다. 장 부상인은 정씨 부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20냥에 드리겠습니다. 하오나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 선택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책임입니다. 매매 문서가 작성되었고 정씨 부인은 3년간 모은 전 재산을 내어 그 폐가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정씨 부인이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한 달 안에 귀신에 홀려 죽을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과 서기는 간단한 짐을 들고 폐가 앞에 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쓸쓸한 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서기가 어머니의 치마폭을 붙잡으며 떨었습니다. 괜찮다, 서가. 어머니가 있지 않으냐.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작은 별채가 일신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안채를 선택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고 안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이 방 하나만 깨끗이 치우고 자자꾸나.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모자는 함께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마루를 쓸었습니다. 다행히 창호지는 많이 찢어져 있었으나 방바닥은 아직 튼튼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가져온 헌 이불을 펴고 서기를 눕혔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조금 있다가 자마. 너는 먼저 자거라. 서기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등잔에 불을 켜고 방 한 구석에 앉아 바느질을 꺼냈습니다. 장 부상인의 부인이 맡긴 저고리를 내일까지 완성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늘을 놀리던 정씨 부인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르륵, 사르륵. 무언가 마당을 기어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바느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채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 똑, 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씨 부인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밖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말, 귀신이 나온다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텅 빈 마당만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구나. 정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려는데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와 등잔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방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고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정씨 부인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세요. 이 집을 떠나세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도. 말을 끝맺기 전에 여인의 모습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다시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씨. 너는 이미 살아있는 귀신들에게 시달려왔지 않느냐. 죽은 귀신이 산 귀신보다 더 무섭겠느냐. 그날 밤 정씨 부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집은 평범한 폐가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서기가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밤새 무슨 일 없으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단다. 정씨 부인은 아들에게 간밤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집 안팎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는 기둥이 기울어 있었고
별채는 지붕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채는 생각보다 튼튼했습니다. 벽에 금이 가고 문짝이 헐거웠지만 기본 구조는 견고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서기가 별채 뒤편에서 소리쳤습니다. 정씨 부인이 가보니 별채 뒤에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낙엽과 먼지로 덮여 있었으나 물을 길어보니 물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것 참 다행이구나. 물을 멀리까지 기르러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낮에는 집을 조금씩 고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발자국 소리, 때로는 무언가 끌려가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하얀 여인이 나타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세요. 이 집을 떠나세요. 하지만 정씨 부인은 꿋꿋이 버텼습니다. 두렵기는 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씨 부인은 안채 다락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는 낡았으나 아직 쓸만했습니다. 다락 안은 먼지가 자욱했고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짐들을 치우다가 벽 한쪽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상자를 흔들어 보았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다발과 낡은 일기장, 그리고 비단 주머니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20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쓴 편지로 수신이는 사랑하는 낭군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애절했습니다. 낭군,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미워하시고 시누이들은 저를 괴롭힙니다. 하오나 낭군만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부디 저를 버리지 마소서. 다음 편지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낭군, 듣자오니 첩을 들이신다 하니 이 몸은 어찌하오리까. 소첩은 낭군의 아이를 베었사오니 부디 소첩과 아이를 생각하여 주소서. 편지는 점점 더 슬퍼졌고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낭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소첩을 사랑채에 가두시고 물 한 그릇 주지 않으십니다. 첩은 소첩을 독살하려 하고 낭군께서는 소첩을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소첩이 죽더라도 이 원한만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더욱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의 주인은 윤씨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로 시집 왔으나 시댁 식구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한다 해놓고 첩을 들였고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들을 망친다며 구박했습니다. 윤 씨가 아이를 가지자 첩은 질투하여 그녀의 음식에 독을 탔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집 우물에 몸을 던질 것이다. 내 아이와 함께 이 원한을 반드시 갚으리라.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들 모두 편안히 살지 못하게 하리라. 정씨 부인은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머리카락 한 타래와 작은 은비녀, 그리고 아기 옷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씨 부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나타나던 그 여인은 윤 씨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가엾은 사람. 정씨 부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윤 씨의 물건들을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에는 맑은 물 한 그릇과 밥 한 그릇, 그리고 정씨 부인이 정성껏 만든 나물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윤 씨 부인, 제가 비록 당신을 알지는 못하나 당신의 한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의 차가움을 경험했습니다. 부디 이 미약한 제사나마 받으시고 편히 쉬소서. 정 씨 부인이 저를 올리는데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얀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으나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인이 속삭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았습니다. 여인은 정 씨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집은 위험합니다. 저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집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인이 말을 마치고 사라지려 할 때 정 씨 부인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잠깐, 어떤 비밀입니까?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하지만 여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후로 윤 씨의 혼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의 울음소리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정 씨 부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윤 씨가 남긴 마지막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정 씨 부인은 마당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며 마당을 깨끗이 하는데 사랑채 앞쪽 땅이 다른 곳보다 유독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여기만 땅이 내려앉았네. 서기도 와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흙이 다른 곳보다 무른 것 같아요. 정 씨 부인은 괭이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쯤 파들어가자 괭이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나무 판자였습니다. 서가, 저리 비켜 있거라. 정 씨 부인은 나무 판자를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큰 항아리가 묻혀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자 정 씨 부인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략 1000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1000냥이면 한양에서 기와집 10채는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서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품팔이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서기를 서당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 부인은 바로 항아리를 덮었습니다. 서가,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잖아요. 집은 우리 것이나 이 돈은 원래 주인이 숨겨둔 것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정 씨 부인은 항아리를 다시 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다. 나는 장사로 큰 돈을 벌었으나 내 자식들은 모두 탐욕스럽고 불효하다. 큰아들은 나에게 첩을 들이라 강요했고 며느리를 학대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작은 아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독을 탔다. 나는 이들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이 돈을 발견한 사람이 진정선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탐욕스러운 자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이 돈은 그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편지 끝에는 전 주인 김진사라고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진사는 윤 씨를 괴롭힌 그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다툼을 방치했고 결국 윤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죄책감에 재산을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 돈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서기가 물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가, 어머니가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이란다. 이 돈을 우리가 쓸 수 있을지 며칠 동안 생각해보마. 그날 밤 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돈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에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신은 선한 마음을 가졌고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윤 씨의 고통 위에 쌓인 재산이었습니다. 윤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집안의 돈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정씨 부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중년 여인과 그녀를 따르는 하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정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옛 주인, 김진사의 큰며느리 박씨요. 여인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듣자니 당신이 이 집을 샀다지. 그렇습니다. 박씨는 정씨 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디 상놈의 과부가 이런 집을 샀다니 가소롭구려. 아무튼 내가 여기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있소. 무슨 일이십니까? 이 집의 시아버님께서 숨겨둔 재산이 있소.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집안 것이니 돌려받으러 왔소. 정씨 부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씨는 은자 항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박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헛소리를 하시며 사랑채 앞당에 묻었다고 하셨소. 우리가 여러 번 파보았으나 찾지 못했을 뿐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집은 이제 제 소유입니다. 집과 함께 그 안의 모든 것도 제 것입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이 천한 것이 좋소. 그렇다면 우리가 관가에 소송을 제기하겠소. 당신 같은 것이 우리 집안의 재산을 갖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소. 박 씨는 하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정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송이 걸리면 관가에 가야 했고 관가에서는 일에 돈 많은 양반 편을 들기 마련이었습니다. 서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걱정 마라, 서가. 어머니가 방법을 찾아보마. 그날 저녁 정씨 부인은 다시 윤 씨를 위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 당신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은자는 정말 김진사께서 묻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고 윤 씨의 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고 표정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돈은 시아버님께서 묻으신 것입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제가 죽고 난 뒤 뒤늦게 후회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을 보고만 계셨던 자신을 자책하시며 그 돈을 땅에 묻으셨습니다. 정씨 부인은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김진사께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었고 시아버님도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디 당신이 가지십시오. 당신은 저처럼 고통받는 여인이니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지만 박 씨는 관아에 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씨, 그 악독한 여인, 저를 가장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부추겨 저를 구박했고 첩에게 독을 주어 저를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는 겉으로는 정숙한 양반댁 마님이나 실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남편 몰래 절의 중과 정을 통했습니다. 증거는 별채 마루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윤 씨의 혼이 사라지고 정 씨 부인은 등잔을 들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 마루는 반쯤 썩어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마루를 걷어내고 그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작은 비단 보자기가 숨겨져 있었고 안에는 편지들과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박 씨와 금강산 어느 절의 중해운이 주고받은 연서였습니다. 내용은 노골적이고 추잡했습니다. 놀이개에는 해운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이것을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박 씨의 목숨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간통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 씨 부인은 서기를 데리고 박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 씨의 집은 한양 북촌의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과부 정 씨가 박 씨 마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인은 정 씨 부인을 업신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박 씨가 나왔습니다. 어허, 이게 누구요? 그 천한 과부가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무슨 일이요? 재산을 돌려주러 왔소. 정 씨 부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둘이? 무슨 주제 넘은? 박 씨가 비웃었으나 정 씨 부인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소, 들어오시오. 사랑채 방으로 안내되었고 하인들이 물러갔습니다. 박 씨가 거만하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무슨 할 말이 있소? 정 씨 부인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것이 무엇인지 마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정 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운 스님과의 정담이 참으로 애절하시더군요. 박 씨는 벌떡 일어나 정 씨 부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이것이 알려지면 나는 죽소. 앉으십시오, 마님. 정 씨 부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님을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앉았습니다. 무엇을 원하오? 간단합니다. 첫째, 그 은자 항아리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십시오. 둘째, 앞으로 저와 제 아들에게 어떤 해코지도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만 약속하신다면 이 편지들은 모두 불태워버리겠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약속하겠소. 한 가지 더. 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을 아십니까?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천한 것을 왜? 그 천한 것은 마님께서 독살한 무고한 여인입니다. 정 씨 부인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아무 잘못도 없이 마님과 시어머니의 모함으로 죽었습니다. 마님께서 첩에게 독을 주어 윤 씨 부인을 죽인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윤 씨 부인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 씨 부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윤 씨의 일기에서 읽었지만 박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요. 옛날 일이라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님, 제가 원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윤 씨 부인의 무덤을 찾아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그리고 윤 씨 부인의 친정 식구들에게 사죄하십시오. 그건 불가능하오.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인 것을 인정하는 꼴이. 정 씨 부인은 비단 보자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들을 관가에 가져가겠습니다. 간통죄로 사형당하시는 것과 옛 잘못을 뉘우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박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소. 윤 씨의 무덤을 찾아 제사를 지내겠소. 좋은 선택입니다. 정 씨 부인은 편지들을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놀이개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만약 마님께서 약속을 어기신다면 이것을 증거로 삼겠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씨 부인이 박 씨의 집을 나서는데 박 씨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윤 씨의 혼을 보았소? 정 씨 부인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마님께서도 밤에 편히 주무시고 싶으시다면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박 씨와의 협상 이후 정 씨 부인은 은자 1000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윤 씨를 위한 제대로 된 제사를 지냈고 집을 수리하는데 일부를 사용했습니다. 집은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갔습니다. 무너진 지붕을 고치고 헐거운 문짝을 바꾸고 담장을 새로 쌓았습니다. 정 씨 부인은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고 넉넉한 품삯을 주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참 좋은 분이시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귀신 나온다던 그 집이 이렇게 멋진 집이 되다니. 일꾼 중에 늙은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솜씨를 가졌으나 술을 좋아하여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 씨 부인은 그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부인, 제가 솜씨가 좋기는 하나 술주정뱅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목수가 물었습니다. 압니다. 정 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솜씨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장점을 믿겠습니다. 목수는 감동하여 정말로 술을 끊고 성심껏 일했습니다. 그의 솜씨로 집은 더욱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석 달 후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와는 새 것으로 바꾸고 기둥은 튼튼하게 세웠으며 마당에는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한때 귀신의 집이라 불리던 폐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 정 씨 부인은 집의 일부를 개조하여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서기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장으로는 과거에 실패하여 낙향한 선비를 모셨고 아이들에게는 책과 붓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부인, 이렇게 돈을 쓰시면 곧 바닥날 것입니다. 군장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돈보다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 씨 부인은 또한 마을 과부들과 가난한 여인들을 모아 바느질 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의 부상인들로부터 옷감과 일감을 받아와 여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만든 물건을 팔아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정 씨 부인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 씨 부인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부자 최진사는 정 씨 부인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한낱 과부가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구나. 최진사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나서서 서당을 열고 사람을 고용하다니 이것이 무슨 꼴이냐? 최진사의 아들 최서방은 더욱 악독했습니다. 그는 정 씨 부인의 집과 재산을 탐냈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은 정씨 부인을 찾아와 청혼했습니다. 정씨 부인, 나와 재혼하시오. 과부가 혼자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좋지 않소.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주겠소. 정씨 부인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하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당신 같은 과부에게 청혼하는 것도 과분한데 감히 거절하다니. 최서방이 화를 냈습니다. 두고 보시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소. 최서방은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정씨 부인이 귀신과 결탁하여 돈을 벌었다는 둥, 밤마다 이상한 의식을 행한다는 둥,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들었소. 정씨 부인이 밤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한다더군.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수상하지 않소. 분명 귀신에게 영혼을 팔았을게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믿지 않았으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서당에 보내던 아이들을 데려가는 부모들도 생겨났습니다. 정씨 부인,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를 더 이상 서당에 보낼 수 없겠습니다. 한 부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니 정씨 부인은 슬펐으나 이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십시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관가에 나아가 정씨 부인을 고하였습니다. 정씨 부인이 윤 씨의 무덤을 파헤쳐 부장품을 훔쳤다고 꾸며낸 무고였습니다. 이것 보시오. 최서방이 관하에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친 악독한 도둑입니다. 증거로 제시한 것은 윤 씨의 은비녀였습니다. 최서방은 정씨 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것을 훔쳐왔던 것입니다. 정씨 부인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관하의 사또는 엄격하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정씨, 이 은비녀가 내 것이냐? 아닙니다, 사또님. 그렇다면 어디서 얻었느냐? 정씨 부인은 진실을 말하기 곤란했습니다. 윤 씨의 혼을 보았다고 말하면 미쳤다고 할 것이고 집에서 발견했다고만 하면 도둑으로 몰릴 것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사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물건을 집에서 발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사또님, 그 비녀는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집에서 돌아가셨고 그 비녀는 집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정씨 부인은 다락에서 발견했던 윤 씨의 일기와 편지들을 제출했습니다. 사또는 그것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윤 씨는 집안 사람들에게 학대받아 죽은 것이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사또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내가 무덤을 파헤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때 법정 뒤편에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박 씨였습니다. 사또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사또가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김진사 집안의 큰며느리 박 씨입니다. 그리고 윤 씨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윤 씨는 무덤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우물에 빠져 죽었고 우리는 그 시신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무덤을 파헤쳤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녀는 윤 씨가 살아있을 때 차고 있던 것입니다. 집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정 씨 부인은 무고합니다. 사또가 박 씨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방금 스스로 살인을 자백했소. 알고 있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압니다. 저는 20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매일 밤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벌을 받고 싶습니다. 정 씨 부인은 놀라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정 씨 부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씨 부인, 당신이 저에게 양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무죄로 석방한다. 박 씨는 자백하였으니 정상을 참작하여 유배형에 처한다. 최서방은 허위 고소죄로 곤장 30대에 처한다. 정 씨 부인은 석방되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 씨 부인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씨 부인, 우리가 소문만 믿고 부인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정 씨 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당은 다시 문을 열었고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정 씨 부인의 명성이 이웃 마을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 씨 부인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당을 확장하고 바느질 공방도 키웠습니다. 그녀가 고용한 여인들은 이제 20명이 넘었고 그들이 만든 옷과 수혜품은 한양에서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서기는 이제 13살이 되었고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군장은 서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서기는 과거에 응시할 실력이 충분합니다. 몇 년만 더 공부하면 급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씨 부인은 기뻤으나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정 씨 부인은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윤 씨의 혼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윤 씨는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고 피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얀 옷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 씨 부인, 윤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 한이 풀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정 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이 저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당신은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셨습니다. 윤 씨가 말했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서서 다른 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어받겠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윤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서기를 잘 키우세요. 그러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윤 씨의 혼은 빛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빛은 달빛과 하나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정 씨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23세 청년이 되었고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정 씨 부인은 40이 넘었으나 여전히 정정했고 서당과 공방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때 폐가였던 그 집은 이제 희망의 집이라 불렸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 과부들과 여인들이 기술을 배우는 곳,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 씨 부인은 마당에 앉아 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한양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왕께 아뢰어 어머니의 선행을 알렸더니 왕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어머니께 정문을 내리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서당과 공방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씨 부인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윤씨 부인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룬 것입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정씨 부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이들이 서당에 올 것이고 여인들이 공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때 귀신의 집이라 불리던 폐가는 이제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조용히 마음을 담아 답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